더욱이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방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하여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수방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참고인 진술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하여 밝힌 사실입니다. 또한 조성현 경비단장도 00시 31분경 이후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특전사에 대해서도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도 1차로 97명이 투입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헬기로 병력을 한 번 더 수송하라는 지시와 출동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진술하였고, 국회 국조특위나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정문 출입문을 통한 진입이 어렵자 측면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본청을 진입한 이후에도 곽종근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에 출입한 707 특임단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국회 방호 직원이나 보좌진 등이 유리문을 폐쇄하고 진출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또 이동하였습니다. 3층 중앙홀로 이동을 하려 하였고, 이 또한 3층 중앙홀에서 국회 보좌진 등이 저지하자 일부 계엄군은 이번에는 방청석을 통한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4층으로도 계단을 통해 또 이동하였습니다. 만약에 707 특임단이 출입문만, 국회의사당 본청의 출입문만 확보할 목적이었다면 2층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되지 3층과 4층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서 이동한 경로는 이들의 목적이 단지 출입 통제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김용현 장관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04시 26분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중과부적 발언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보도 영상은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SBS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SBS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계엄군을 출동을 시켰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답한 사실이 2024년 12월 24일경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하니까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세요? 조대현 변호사예요. 네? 이제 막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계속 항의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저게 영상에는 포착이 안 됐는데 자리에 앉아서 뜬 거구나. 계속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항의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가방을 싸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단 변호인단이 어제 굉장히 좀 술렁술렁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좀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됐고, 네. 근데 이 진술 조서가 채택이 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하게 항의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거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 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야, 그거 다 쓰기로 했잖아. 왜 예. 이제 와서 이래? 이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네.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진술 조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 네. 하니 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조지호 경찰청장 네. 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 조서에서 내가 계엄 당일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6번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포 직후인 3일 밤 11시 반부터 이듬해 네. 새벽 1시 한 3분까지 대통령한테 총 6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배지들 잡아들이라고 나한테 직접 지시를 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조청장 국회 들어가 있는 의원들 싹 다 잡아 체포해. 걔네들 지금 하는 거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 6번의 통화에 걸친 내용은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고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네. 내용의 이제 진술 조서 내용 요게 언급이 됐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고요. 이제 헌재에서 많이 증거 채택돼서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 계엄의 불법성 또 위헌성 이런 것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제 네. 여러 차례 반복을 해왔고 네. 아까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4차 때 이미 증거 채택이 됐는데 왜 이게 얘기하느냐 그런 건데 요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형사소송법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거에서 하지만은 그거에 100%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그 동아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송평인데 논설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네. 찰스 블랙이라는 전 예일대 교수의 탄핵 핸드북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범죄를 한 정황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거가 100%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요라는 게 형사 재판의 방식이에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의심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범죄를 증명해내야 된다. 예. 검찰이. 그리고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네. 증거 우세 양측이 얘기를 하면은 이쪽의 얘기가 좀 더 타당하네라고 해서 하는 게 증거 우세고 예. 민사상. 민사상 네. 탄핵 심판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압도적 증거 우세. 그러니까 단순한 증거 우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의 형사 재판이 아니라 그 중간쯤에 있다. 이게 이제 그 탄핵 핸드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신 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예. 신문 조서를 채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무조건 100%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증거로 해서 다른 증거까지 다 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가이드북에 있는 네. 이거를 준용해서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보수 언론이 동아일보까지 썼으면은 네. 그만 좀 너희 딴지 좀 걸어. 너희 윤석열 변호인단 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니들도 알잖아. 이거를 지금 보수 언론도 얘기하고 있다. 네. 예. 이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처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형사 재판과 민사 중간쯤에서 증거 채택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원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징계 절차예요. 이게 네, 형사 그렇죠, 재판은 그렇죠. 이제 사람을 깜빵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하면은 파면할 이거는 거냐 말 거냐. 파면할 거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네. 거니까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이제 사실이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의원들 체포하고 입법부 봉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런 왜 검찰 신문 조서를 왜 증거로 채택을 하느냐. 네. 그런 항의죠.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런 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또 공개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지호 총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2번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우원식, 김동연 판사 포함해서 15명을 불러줬고요. 체포 명단으로. 그다음에 전화가 다시 왔대요. 두 번째 전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예. 네, 그 16명 된 거예요. 네, 2가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2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네. 여인영이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불러준 그 명단이랑 명단과 거의 일치. 일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증언들의 신빙성들이 확인이 되는 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봉쇄를 풀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박종근 전 사령관이 그때 한번 그 뭐였죠? 그 자필 진술서인가 거기에서 내가 그때 이 계엄 지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뭐 고뇌가 있었고 한데 어찌됐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봉쇄를 풀라는 윗선의 오더가 없어서 내가 직접 풀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랑도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